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수업의 말미에 부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의 어떤 그 영상물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사건 내역 보면 2019 타경 107,280번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휴먼시아고 7층입니다. 중층.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14.4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자,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 땅도 네 땅도 아닌 모두의 건물, 모두의 집이 앉아있는 모두의 땅이다 보니까 어떤 소유권 개념이 좀 희박한데, 자, 좀 더 제가 여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있죠. 자, 그리고 이 땅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앉아있는 땅, 단지 전체의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것인가? 물론 아파트의 것이죠. 이 아파트는 전부 개별 세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경매 나온 것은 이 물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된 구분 건물의 소유권자는 이 토지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 구분 소유권자의 토지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전체 건물에 있어서 이 구분 소유권만큼의 비율, 그 비율이 있겠죠. 전체 면적이 100인데 100세대인데 한 세대가 1이면 1만큼의 비율이 있겠죠. 물론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의 자신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이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토지가 100평이다 이러면 한 평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한 평은 특정 구분해서 어떤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1%가 되겠죠. 이 비율만큼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구분 건물과 그리고 안분한 토지의 지분을 같이 매각한다는 것. 자,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9월 2일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년 정도 걸려서 9월 3일 날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물건의 소유자는 양 누구누구, 채무자는 양 누구누구. 아마 집주인이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채권자는 어떤 뭐 승계인 유동화 전문회사,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입찰 17일 전이고 1차 7억 5,500 진행을 했는데 변경됐습니다. 날짜가 변경돼서 10월 8일 날 감정가인 5억 7,500에 진행 예정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작년 9월에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 또는 경매 진행의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 신고, 접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물건과 관계된 돈을 받을 게 있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또는 이 경매 물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권리자들, 그들의 얽혀있는 권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접수를 받아서 살펴보고 그 권리를 정리해서 나중에 낙찰 대금을 배당해주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들의 권리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와서 신고해라라고 우편물로 경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신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을 보느냐?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이후에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 현재의 권리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임차인 김누구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신청서.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받고 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된다.
자,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쭉 살펴보면 뭐 감정평가서 제출, 뭐 이해관계자, 뭐 교부 청구서 제출,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낙찰자에게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채권자 뭐 유동화해서 채권자 변경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차인 김 누구누구가 법원에 찾아와서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바쁜데 시간을 내서 법원까지 찾아서 신고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있다라는 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점유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채무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고 또 임차인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자, 뭔가 여기서 말이 좀 안 되죠. 한 집에 두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가? 자, 이들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무슨 관계인지를 떠나서 보면, 자, 안내문을 우편함에 투입하고 왔으나 점유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고, 가까운 발행 관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니까, 자, 거기에 채무자 겸 소유자 양 누구누구 세대와 임차인 세대 김 누구누구 세대가 등재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두 세대가 다 전입돼 있다. 자, 그럼 진짜 두 세대가 사느냐 또는 두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사느냐, 자, 이게 문제겠죠. 자, 소유권 이전 해왔습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 2015년 4월 24일 날 현재 소유자 양 누구누구가 4억 원에 거래를 해서 샀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2015년 4월 24일 날 이 집을 사는 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집을 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2015년 4월 24일이라는 이 근저당 날짜, 가장 빠른 근저당 이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날짜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 후순위죠. 2015년 6월 16일, 17년. 자,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됩니다. 근저당, 압류,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것이 어떤 권리든 간에 어떻게 현재 채무자가 이 권리를 만들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늦으니까 모두 다 소멸된다. 정말 많습니다. 뭐 세금도 있고, 은행도 있고, 개인 채권자들도 있고, 복잡한 어떤 그 채권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왔는데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 경매에 이르렀다. 경매 신청한 것은 은행입니다.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낙찰받은 이후에 무엇을 인수하느냐, 나한테 영향을 미칠 권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등기사항에 보면 인수할 것은 없다. 등기사항 인수할 권리는 없다. 좀 전에 보셨겠지만 말소 기준 등기는 가장 빠르게 있고, 자, 그 근저당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관리비,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나 어떤 이해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이 관리비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거나 또는 소유자이거나 누가 살고 있든 간에 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왜냐? 지금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이 임차인 김 누구누구 이 후순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만약 있다면 그 보증금은 못 받겠죠. 따라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소유자가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도 아까 그 권리관계 보셨겠지만, 바로 위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셨겠지만 뭐 각종 세금, 세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어떤 열악한 어떤 채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연체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만약에 이 관리비가 뭐 두세 달이면 모르겠지만 뭐 1년 정도, 요즘 관리소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연체 많이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의 일이 여러분한테 발생한다면 안 되잖아요. 꼭 뭐 어렵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대략적인 금액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연체되면 명도할 때 영향을 줍니다. 명도할 때 영향을 주면 당연히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관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연체가 됐다. 자, 이 사람 강제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이다. 자, 요구하는 이사비가 뭐 예를 들어 300이다. 그럼 협의해가지고 자 250 정도에 자 이사 나가기로 협의를 했다. 자,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이 못 나가게 막습니다. 자, 이 500만 원 다 내야
이사 내보내준다. 내지 않으면 이사 못 내보내준다 이랍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빨리 내보내야 되고 전 소유자 입장에서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 500만 원 내지 못해서 못 나가는 거죠. 안 내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 500만 원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했던 전 소유자가 내야 되겠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사 비용도 없어가지고 이 250 받아서 나가는데 500만 원 안 내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관리소장은 누구한테 납부하라고 압력을 주느냐? 새로운 낙찰자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이 500만 원도 내고 이사비도 주고 750만 원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불측의 손해입니다. 1등과 2등 차이는 별과 몇 배 차이 나지 않는데 이것은 큰 하자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입찰할 때 혹시 모르니까 이 750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750을 입찰가에서 빼고 입찰하라 이거죠. 물론 아주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런 경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00만 원 관리비 중에 공용비용과 전용비용이 있을 겁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 이 전유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만 공용 부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반이라고 해도 250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 조사할 때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점유 관련 보시면 자, 임차인 관련해서 김누구누구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와서 법원에 와서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권리 실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권리관계가 어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권리보다 후순입니다. 후순이기 때문에 인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의 손해를 보는지는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인도 명령 가능하고 명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해는 그냥 그의 것입니다. 낙찰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 점유 명도 계획.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찰가를 산정할 때도 그렇고 낙찰 이후에 자기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명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명도 대상자를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누구냐? 소유자 세대일 수도 있고 임차인 세대일 수도 있고 또는 진짜로 두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제집행 비용은 거기 있는 지매량,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용 면적이 25.8평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32평형 아파트죠. 이 안에 두 세대가 있든 뭐 3세대가 있든 어쨌든 안에 이 면적을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은 뭐 3, 400 정도 그 비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세대가 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임차권자 모두 다 인도 명의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 명의 신청은 이 두 세대를 달해서 딱 각각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자, 기간은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 400 정도 비용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도 비용을 강제 집행 주고 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그대로 이 두 세대, 한 세대일 수도 있고 두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고 그냥 합의해서 이사 내보낼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때 들어가는 노력 이것까지 계산한다면 그냥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에 이 두 세대 외에 또 다른 어떤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 본 경매 물건은 7층이고 남서향입니다. 호가되고 있는 매물을 보면 호가 8억. 자, 고층 8억. 자, 7억 7천. 자, 우리가 7층이죠. 그러면 중층 정도니까 보면 여기 7억 7천. 이게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7억 3천 있습니다. 15층. 따라서 한 7억 3천 그 이하 수준이 비슷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7억 5천도 있고. 실제 거래된 거 보면 2020년 거래 사례를 보면 올 초에
올 초에 보면 5억 중반대에 많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6억 초반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6억 중반을 넘어 최근에 두어 달간은 7억대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7억 7천, 7억 8천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됐던 최고가는 현재까지 최고가는 7억 3천입니다. 자, 우리는 중층 7층이니까 7억 한 3천 정도 목표를 해서 받을 수 있겠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 작년 거래 사례입니다. 작년 거래 사례 보면 5억대가 많습니다. 거의 5억대였습니다. 즉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 물건의 어떤 시계열적 어떤 그 가격 상태를 보면 현재 유지되는 보합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상태의 어느 지점에서 경매가 나왔다는 거. 우리는 이 물건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의 한 순간에 그 과정으로서 이 물건을 봐야 됩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시점의 끊어서 이 단면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의 흐름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7억짜리 아파트라도 7억인데 7억짜리 아파트라도 상승하고 있는 7억과 그냥 유지되고 있는 7억은 다릅니다. 자,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평가예요. 작년에 경매 신청될 시점은 5억 7,500, 5억 중반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2020년을 넘어오면서 6억대를 거쳐 지금은 7억 중반을 호가하고 있다. 자, 따라서 실제 부동산에 가서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격은 한 7억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작년의 어떤 거래 사례가 있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자, 지금 한가가 제가 6억 5천 받는데 그래도 거의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의 매수자 입장에서의 그 저항, 내리고 싶은 그 저항, 그걸 감안한다면 한가를 한 6억 5천 정도로 잡고 진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 7억 정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점은 이 정도 가격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을 점으로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간으로서 이렇게 그 범위로서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낙찰되었던 사례를 보면 7월 7일 날 관악 휴먼시아 아파트 낙찰 사례가 있었고 작년 2019년 10월 20일 날 국제 산장 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낙찰됐던 것들 보면 34.7평, 전용 면적 34.7평과 국제 산장은 전용 면적 25.5평이었습니다. 둘 다 남서양이었고 모두 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 다 1차에 낙찰됐습니다. 유찰이 되지 않았다. 1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것은 감정가보다 실제 부동산에 가서 지금 살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가격,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이 감정가보다 높았고 그 차이가 경매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 불측이 예상되는 손해, 불측의 손해의 어떤 그 범위, 이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만큼의 이익이 남아야 1차에 입찰에서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모두 계산하는 똑똑한 입찰자 있겠죠. 그게 한 명이었고 두 명이었다. 경쟁률은 2대1이었고 1대1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유찰되었다면 경쟁률은 훨씬 높았을 겁니다. 자, 이게 낮았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익은 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시 감정가 6억 1,100이었는데 실제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7억 5천이었다. 낙찰은 7억 25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았어요.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매수자의 심리적인 저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산장 감정가 3억 9천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은 4,500. 93년도에 건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승폭이 훨씬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3억 9,550만 원. 자, 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3.6과 95.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면 94.48이 됩니다. 자, 이 관악산 휴먼시아 하한가 6억 5천만 원을 그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94.48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는 퍼센테이지로 표현된 어떤 숫자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숫자가 아니라 이때
최근에 있었던 이 부근의 시장에 있었던 이 아파트 낙찰 사례, 이때 참여했던 이 사람들,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어떤 그 수요자의 힘, 매도자의 힘의 형성에 참여했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이 데이터 안에 집약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이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낙찰가를 기록했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이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뽑아서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6억 2,91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똑같이 상한가를 치러 살 수 있는 상한 가격을 그대로 또 적용해 보면 6억 7,639만 원이 나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점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을 예상하고 계산하고 산정해서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자, 살 수 있는 가격은 6억 5천에서 한 7억 사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구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따라서 낙찰가도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한 그 범위가 6억 3천에서 6억 7,700, 이 4,700 사이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범위가 좀 높습니다. 범위가 참 넓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면 6억 5천에서 6억 6천이라든지 이렇게 그 낙찰가의 범위를 좁혀서 분석하면 좋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에 급등하고 있는 이런 시장임을 감안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는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것은 얼마에 낙찰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점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읽어내고 그 시장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낙찰가를 예상한다면 자, 여기 비어있는 곳 보이시죠? 자, 여기 전부 다 데이터를 다 채워넣어야 됩니다. 다 채워넣어서 한 10여 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내야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보통은 10분 내로 끝내는데 벌써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